이제 유니티로 돌아가서 AR 세션 오리진에 add new object when plane added 컴포넌트의 스폰 타겟으로는 우리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할게요. 이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그래서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큐브 프리팹을 정확히 얘기하면 드래그 앤 드롭 할당하고 AR 플레이 매니저를 마찬가지로 할당해서 줘야겠죠. 그리고 move AR 월드 피벗은 우리가 직전에 작성했던 스크립트인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비활성해 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랑 이제 플레이 매니저를 통해서 생성할 플레이인과 포인트를 기본값으로 그대로 썼는데 얘들이 좀 못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티리얼만 수정해주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저는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랑 디폴트 플레인을 조금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로 좀 교체해 줄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뭐 하얀 색깔 점박이 PNG 이미지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실선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전 쓸 건데, 뭐 사실 이미지를 어떻게 쓰든 뭐 머티리얼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인터넷에서 찾은 두 이미지를 유니티 프로젝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두 이미지를,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두 이미지를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주고 이미지를 확인해 봤을 때 뭐 잘 안 보이긴 하네요, 하얀 색깔 이미지라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였죠. 두 이미지로서 사용할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create material, 하나는 플레인을 위한 머티리얼,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를 위한 머티리얼. 그래서 뭐 클라우드 머티리얼.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기본 머티리얼은 별의별 값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형태인, 그러니까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간단한 형태의 머티리얼인 얼리 쉐이더에 그냥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부분은 투명하고 불투명한 부분은 불투명한 머티리얼 쉐이더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유니티 기본 내장되어 있죠.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얼리 쉐이더는 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머티리얼에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PNG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할당해 줄게요, 텍스처로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얼리 쉐이더든 혹은 뭐 스탠다드 쉐이더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클라우드 머티리얼에 제가 PNG 이미지로 임포트했던 피처 포인트라는 텍스처를 할당해주고, 마찬가지로 플레인 머티리얼에는 우리가 방금 임포트했던 다른 PNG 이미지를 할당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플레인 패턴 도치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로젝트에 넣었는데 사실 뭐 PNG 파일의 이름은 별로 상관은 없긴 하죠. 어쨌든 이미지를 할당해서 머티리얼을 두 개 만들었고요. 머티리얼 모습을 확인하면 이런 머티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R 디폴트 플레인 프리팹에 렌더러에 기본 할당된 이제 디버그 플레인이라는 머티리얼은 그냥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드를 쓰면서 색이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그냥 기본 머티리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냥 생성했을 때 나오는 파티클 시스템이 쓰고 있는 머티리얼도 렌더러 디폴트 파티클을 봤을 때 그냥 뭐 유니티 레거시 쉐이더에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머티리얼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하나 넣은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뭐 사실 머티리얼을 뭐 쓰는지는 AR 그 자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AR 디폴트 플레인에는 다시 봤을 때 여기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플레인 머티리얼을 할당하고요. 마찬가지로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에 렌더러 파티클 시스템의 렌더러 머티리얼 할당하고요. 마지막으로 AR 디폴트 플레인이 메시 렌더러 뿐만 아니라 라인 렌더러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메시 렌더러의 역할은 이제 감지된 표면에 그 평면을
색을 채우는 역할이라면 라인 렌더러는 그 감지된 평면의 경계선을 따라서 선을 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이제 AR 디폴트 플레인을 사용해서 감지된 평면을 그려주는 앱을 빌드해서 실행했을 때 감지된 평면을 경계선을 따라서 검은 색깔 굵은 선에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별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라인 렌더러를 좀 설정을 바꿔서 그걸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의 위스를 너비를 저는 한 1cm는 너무 큰 것으로 기억을 해서 한 0.3 정도로 줄여줄게요. 마찬가지로 컬러가 완전 검은색인데 저는 완전 검은색보다는 이 컬러 피커를 클릭해주고 컬러 에디터를 클릭해주고 컬러를 그냥 하얀색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양쪽 컬러 블렌드에 양쪽을 전부 왜 픽스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본값은 블렌드예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두 쪽 다 저희가 하얀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전체 컬러를. 그러면 이제 선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정했으면 이제 우리는 플레인 매니저가 새로운 플레인이 감지된 타이밍에 맞춰서 실행할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벤트 등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좀 부가적인 처리였는데 AR 디폴트 플레인과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AR 플레인 매니저랑 AR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가 생성할 이펙트들을 감지된 플레인과 감지된 피처 포인트에 대해서 생성할 이펙트들을 좀 커스터마이즈 해봤어요. 그럼 저장하고 한번 빌드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기 캡슐과 큐브들은 비활성화하고 테스트하는 게 낫겠어요. 세이브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니까 이 플레인 패턴 도치라고 제가 텍스처를 임포트했던 png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디폴트 플레인에 쓰고 있는데 텍스처를 들어갔을 때 텍스처의 랩 모드가 클램프면 텍스처가 이제 텍스처 크기보다 더 큰 어떤 오브젝트 메쉬를 만났을 때 텍스처가 반복되지 않고 경계선에서 잡아 늘려져서 좀 이상하게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텍스처가 텍스처 크기보다 더 큰 곳에 적용될 때 잡아 늘려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리피스를 할게요. 바둑판처럼 반복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 또 생각해보니까 이 플레인 패턴 돗 이미지가 의외로 이 점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플레인 머티리얼 봤을 때 이 점들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타일링을 적용해서 좀 잘게 배치해 줄게요.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2에서 좀 더 잘게 해주면 좀 더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갑자기 떠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플레인을 감지했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큐브를 추가할 때 랜덤한 위치로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코드를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중앙점에서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운더리 경계선에 무조건 생겨요. 큐브가. 즉 큐브가 경계선과 중심 사이에 어떤 위치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코드는 무조건 큐브가 경계선에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 작성했었죠. 이걸 제대로 작성하려면 여기에 x 값에다가 그리고 y 값에다가 x값 y값 거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즉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랜덤.range를 써서 0부터 해서, 그러니까 여기 스폰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스폰 오브젝트에서요 0부터 x방향 거리까지 사이에서의 값을 써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랜덤.range 0부터 y방향 경계선까지의 거리 그 사이의 값을 써야지 랜덤하게 위치가 생성이 되겠죠. 랜덤한 위치에 큐브를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제 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드 과정은 생략할게요. 늘 똑같으니까 안드로이드든 iOS든 이전과 똑같아요. 그럼 빌드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행하고 테스트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면이 감지될 때마다 감지된 표면에 큐브가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티컬이든 호라이즌탈이든, 즉 수평 방향이든 수직 방향이든 상관없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한 그러한 피처 포인트와 플레인 디텍션
용 이펙트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를 혹은 머티리얼을 단순하게 수정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피처 포인트와 플레인 이펙트를 좀 더 이쁘게 바꿨어요.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플레인이 활성화될 때마다 큐브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플레인이 화면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모바일 운영체제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뭐 이미 있던 플레인을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에 있던 테이블을 옮긴다든지 해서 그게 날아갔을 경우, 즉 현실에서도 아예 치워졌을 경우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의 뭐 iOS나 안드로이드 측에서 알아서 그걸 판단하고 사라진 플레인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인이 사라졌을 때에 대한 처리를 미리 해놨었죠. 만약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 화면을 돌린다고 해서 플레인이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뭐 키보드 위에 저 큐브가 보이죠? 요 큐브가 화면을 잠시 돌렸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화면을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도 뭐 피처 포인트나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아서 운영체제 측에서, 모바일 운영체제 측에서 집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화면을 돌려도 안 보이는 곳에 대한 평면을 알아서 가정을 하고 홀드해 놓는 상태예요. 그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돌린다고 해서 플레인이 날아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있던 평면을 여러분들이 치워버렸을 때 그것을 알아서 감지하고요. 하여간에 이제 플레인 감지에 대한, 플레인이 사라진 것에 대한, 플레인이 갱신된 것에 대한 이벤트에 맞춰서 우리가 플레인 매니저를 다루는 방법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 에디터 돌아와서 AR 플레인 매니저를 통해 다뤘던 AR 플레인에 관한 얘기를 좀 내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AR 플레인 매니저에 플레인 프리팹에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으면 기본 게임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AR 파운데이션에서 기본 설정했던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에게 AR 플레인 컴포넌트를 AR 플레인 매니저가 자동으로 붙여서 사용하게 되죠. 즉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R 플레인 컴포넌트가 붙지 않은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AR 플레인이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그 게임 오브젝트에 AR 플레인 매니저가 그 게임 오브젝트의 복제부를 생성할 때요. 다만 AR 플레인 뿐만 아니라 AR 플레인의 뭐 AR 플레인 메시 비주얼라이저 같은, 혹은 뭐 라인 렌더러, 메시 렌더러 같은 그러한 컴포넌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표면의 크기에 맞춰서 AR 플레인이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무 게임 오브젝트나 넣는다고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AR 플레인과 AR 플레인 메시 비주얼라이저 컴포넌트가 붙지 않은 그냥 게임 오브젝트를 넣는다고 해서 제대로 동작하진 않죠. 어쨌든 이 AR 플레인 매니저에 AR 플레인 매니저가 생성하는 AR 플레인을 좀 더 봤을 때요. 뭐 아무 코드나 들어가서 그냥 AR 플레인 타입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R 플레인은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썼던 거는 바운더리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는 AR 플레인이 버티컬인지 혹은 뭐 호라이즌탈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 즉 바닥에 깔리는 평면인지 혹은 벽면에 깔리는 평면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의 타입을 보면 이제 플레인 얼라이먼트 타입이죠. 즉 플레인 얼라이먼트 점 찍었을 때 버티컬인지 호라이즌탈인지, 뭐 호라이즌탈 업은 위쪽을 보는 방향의 평면, 다운은 아래쪽 방향을 보는 평면이죠. 즉 이게 여러분들이 평면이 벽에 있는 건지 바닥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즉 바닥에 깔리는 평면에 대해서만 새로운 큐브를 생성하고 싶다? 그럼 여기 if 문을 추가하고요. 스폰 오브젝트에 포이치 문에서 if 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겠죠. if 플레인에 얼라이먼트를 봤을 때 이 얼라이먼트가 플레인 얼라이먼트에 호라이즌탈 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그대로 브레이크하는 방식으로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 네. 이번 회차는 무시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키워드죠. 다른 말로 하면 호라이즌탈 업,
평면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만 그 평면 위에 새로운 큐브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어쨌든 이 코드를 통해서 평면이 수평 방향인지 수직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얼라이먼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는 우리가 봤었죠. 근데 바운더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경계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중에서 여러 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썼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터는 해당 평면의 중심 위치예요. 그리고 센터 인 플레인 스페이스가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센터는 유니티 월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찍혀요. 근데 센터 인 플레인 스페이스는 벡터 2로서 평면 공간 내에서의 좌표가 찍히게 돼요. 그래서 XY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평면 그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AR 플레인의 extend는 AR 플레인을 감싸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감지한 평면을 봤을 때 그 감지한 평면을 감쌀 수 있는 도형을 그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영역을 벡터 2로서 즉 AR 평면 좌표계를 기준으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만약에 AR 평면이 이렇게 감지가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렇게 감지된 AR 평면을 감쌀 수 있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의 그러한 영역이 나오는 거죠. 벡터 2로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실제로 감지된 영역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즉 평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값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트래커블 타입을 설명할 때 봤었던 컨셉과 유사하죠. 트래커블 타입을 필터링 할 때 실제 폴리곤 영역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 있었는지를 보자면 여기 있었죠. 실제 폴리곤 영역뿐만 아니라 폴리곤 영역을 감싸는 조금 경계선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한 직사각형 영역을 플레인 위딘 바운드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해당 값이 나와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감지된 평면을 감쌀 수 있는 직사각형을,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방향의 길이가 나오죠. 절반 길이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평면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평면의 중심에서 이 평면을 감쌀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직사각형의 가로 방향의 길이랑 세로 방향의 길이의 절반이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러니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길이의 절반이 요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플레인을 선택하면요, 해당 플레인을 무한히 확장했을 때의 플레인이 나와요. 즉 인피니티 플레인 타입도 AR 플레인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바운더리가 그냥 무한인 거죠. 바운더리까지 거리됐을 때 무한히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쓸지는 저도 감이 안 잡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평면을 감지했을 때 그 평면을 무한하게 확장했을 때 평면에 필요한 경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AR 플레인에게는 노말이 있죠. 노말 벡터 또는 법선 벡터예요. 그래서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AR 플레인 위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그 위쪽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요.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값도 있고, 이 사이즈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사이즈는 현실에서의 미터 단위로 나와요. XY 방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 값을 유니티의 게임 세상에 그대로 쓰려면 현실 세상에서의 크기와 유니티 세상에서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1대1로 하지 않았다면, 즉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스케일 값을 다른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변경했다면 XYG 방향으로요.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조정을 했다면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R 세션 게임 오브젝트를 AR 세션 오리진 게임 오브젝트를 크기를 2배 늘리면 다른 게임 오브젝트들이 상대적으로 2배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 세상에서 이제 쟀던 크기를 AR 세상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들이 2배 축소해서 써야 될 거예요. 이걸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하려 하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AR 플레이는 바운더리 체인지드라는 이벤트를 제공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AR 플레인의 경계선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실행돼요. 무슨 말이냐면 AR 플레인이 평면이 생성된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확장 가능한 영역을 만나면 더 확장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의 일부분을 촬영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좀 회전하는 순간에 테이블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앱이 발견한 거예요. AR 앱이. 그렇게 되면 평면이 새로 발견된 영역을 향해서 늘어나겠죠. 즉 경계선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경계선 점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벤트예요. 또는 뭐 경계선이 부정하게 측정됐다가 정확하게 측정되는 과정에서, 즉 갱신되는 과정에서 기존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에 그때에 맞춰서 자동으로 실행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플러스 이퀄로 AR 플레인 바운더리 체인지드 이벤트 아규먼트 타입을 받는 메서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익명 함수를 등록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메서드를 따로 별개로 선언해서 등록해도 되겠죠. 뭐 private void do something on 뭐 plane boundary changed,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입력으로 AR plane boundary를 changed 이벤트 아규먼트를 받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등록해도 되겠죠. 뭐 여기서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AR 플레이는 서문하고 생성하지 않아서 뜨는 건데, 어쨌든 뭐 사실 우리가 AR 플레이를 직접 생성할 일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빨간색깔 에러가 뜨는 이유를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한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AR 플레인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코드들은 어디까지나 예시를 위해서 보여드린 코드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AR 플레인의 예시 코드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마지막 작성했던 스폰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얼라이먼트가 호라이즌탈 업이 아닌 경우에는 요 인스턴시에이트를 생성하지 않는 부분만 수정사항을 남기고, 방금 우리가 예시를 위해서 추가했던 코드는 삭제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컴포넌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여러분들이 AR 앱을 개발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인데, 하지만 우리가 AR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AR 파운데이션을 임포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되고 추가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뤄볼게요. 그래서 AR 카메라 게임 오브젝트에 트랙트 포즈 드라이버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 이 트랙트 포즈 드라이버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수정하거나 만질 일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가 없으면 자동 추가되지만요, 이 컴포넌트 없으면 AR 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포즈를 추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트랙트 포즈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의 AR 기기의 현재 로테이션이나 포지션 같은 위치 관련 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갱신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봤을 때 뭐 디바이스, 뭐 기본값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제네릭 XR 디바이스를 보통 선택하면 되겠죠. 뭐 컨트롤러나 또는 원격 기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거의 없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포즈 소스, 뭐 컬러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머리 같은 것들이 나눠져 있는 특수한 AR 기기를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컬러 카메라 그대로 쓰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래킹 타입은 로테이션과 포지션을 모두 추적하게 되겠죠. 뭐 포지션과 로테이션만 따로따로 추적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AR 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과 포지션을 함께 쓰는 게 기본값 그대로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타입은 뭐 갱신되는 주기예요. 여러분들의 포즈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위치 데이터가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그리고 렌더 직전 경우에 매번 실행된다. 업데이트 메서드 타이밍에서만 맞춰서 실행하거나 또는 렌더 타이밍 직전에서만 계속 실행하거나 뭐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값 그대로 매번 업데이트 시점과 그리고 렌더 직전 시점에 실행하도록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use relative transform,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 그대로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AR 세션 오리진에 상대적인 트랜스폼을 쓴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위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use 뭐 포즈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다룰 일은 없는데, 이 포즈 프로바이더는 여러분들이 기기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 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R 앱을 썼을 때 이 AR 앱에 대한
AR 앱을 실행시키고 있는 기기의 뭐 포즈, 로테이션, 포지션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받아오고 싶다. 그리고 그 원격에서 받아온 것들을 어떠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코드를 통해서 전달할 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AR 카메라 매니저는 말 그대로 AR 카메라로서 동작하기 위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포커스 모드가 보이네요. 이 포커스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런데 이게 픽스로 돼 있으면 앱이 활성화되고 AR이 활성화되었을 때 한 번 맞춰진 초점이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 픽스들을 쓸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토 그대로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모드는 현재 카메라가 그 다음에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모드는 현재 기기의 주변 환경감을 감지해서 측정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기기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데, 좀 뭐 많이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요구해요. 그런데 대신에 현재 기기가 실행 중인 주변 빛의 색온도나 뭐 빛의 밝기 정도를 가져와서 게임 오브젝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환경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환경 여러분들이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속에 있는 라이트 게임 오브젝트에게 여러분들이 측정한 빛의 세기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인텐시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노란 색깔 빛이 가득한 환경에서 AR 앱을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AR 월드에 있던 게임 오브젝트들이 좀 더 노란 빛이 띄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R 카메라 매니저를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모드를 앰비언트 인텐시티, 그래서 환경강의 세기를 측정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여기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디렉셔널 라이트에 뭐 add 컴포넌트하고 새로운 스크립트로 apply AR light ambient 라는 코드를 작성해서 스크립트를 붙였고 클릭해서 열어서요. 여기에 AR 카메라가 데이터를 갱신할 때마다 자동 실행되는 메서드를 일단 만들어서 그 AR 카메라의 이벤트에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apply AR light ambient에 private void frame changed, 그래서 프레임이 갱신될 때마다 실행될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입력으로는 AR 카메라에 프레임 이벤트 아규먼트를 받는 메서드를 만들면 되고, 일단 using unity engine xr.ar foundation 해줘야겠죠. using unity engine xr.ar subsystems도 임포트 해줄게요.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규먼트를 까보면 그 중에서 light estimation이 있어요. 즉 측정한 빛이죠. 측정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빛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서 측정된 빛에서 또 점을 찍으면 여기에 average brightness가 있어요. brightness, 즉 현재 환경에, 주변 환경의 밝기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밝기의 평균이 일단 값이 존재한지를 따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AR 카메라에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해즈 밸류를 따져서 일단 값이 존재한지 보고, 값이 존재하면 적용을 해야죠. 이때는 우리의 이제 라이트 컴포넌트에, 그래서 퍼블릭이라 할 필요는 없겠죠. private light 그래서 void start에서 뭐 디렉셔널 라이트니까 딱히 상관없지만 디렉셔널 라이트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트의 이름인.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get 컴포넌트로 가져와주고, get 컴포넌트 라이트,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점을 찍어서 나오는 인텐시티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에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의 average brightness를 써주면 돼요. 다만 이제 곧장 써지진 않고 점 밸류를 붙여야죠. 네. 그래서 주변 환경강에 세기를 재서 그대로 우리가 유니티 C에 나왔던 라이트 컴포넌트의 세기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가면 AR앱에 비춰지는 게임 오브젝트를 어둡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빛이 센 곳에 가면 세게 보이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걸 복제해서 주변 환경의 컬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록색이 가득한 어떤 공간에서 쓴다면 초록색이 주변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verage color temperature. 그래서 컬러의 주변 환경의 컬러색. 마찬가지로 일단 has value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값이 존재하면 쓸 수 있도록요. 이 경우에는 directional light의 color temperature를 equal argument light estimation average color temperature의 value를 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컬러 컬렉션 밸류도 있는데, 컬러 컬렉션이란 컬러 보정값이죠. 주변 환경에서 가져온 컬러 보정값도 있어서 그거를 라이트의 컬러로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컬러 컬렉션 has value 한 다음에 우리의 라이트의 컬러를 equal argument의 argument의 light estimation의 color collection의 value를 해주면 되겠죠. 컬러 타입으로 나와요, 값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씬에 있던 빛이 변하게 돼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public AR 카메라 정확히 AR 카메라 매니저죠. AR 카메라 매니저 AR 카메라 매니저에 frame received라는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이퀄로 frame changed를 등록해야겠죠. frame received는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카메라 화상에 프레임이 갱신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갱신된 정보를 카메라 상에서의 갱신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 챙겨서 뭔가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동작하게 하려면 Directional Light 게임 오브젝트의 Apply AR Light Ambient에 AR 카메라 매니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등록해주면 되겠죠. 뭐 카메라인데 카미어라고 잘못 썼네요. 카메라죠. 네. 다시 등록해주면 되죠.